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19.3 그리고 19.4에서 여러 가지 재무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9단원에서 남아있는 재무 비율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강의 노트 19쪽을 보면 여기 Decomposition of RO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어 단어에서 compose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뭐 작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화학이나 뭐 이런 데서 쓰이면 이제 어떤 화합하다, 합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여기 앞에 DE라는 그 반대를 나타내는 영어 접두사가 붙었기 때문에 decompose를 한다고 하는 것은 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composition이라는 뜻은 분리, 분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하면 ROE를 decomposition, 즉 ROE를 분해를 한다는 뜻인데 이게 ROE를 어떻게 분해를 한다는 것이냐? 자, 우리가 이 전 주차 동영상에서 ROA, ROC, ROE 그렇게 쭉 공부를 할 때 ROE는 뭐분의 뭐로 계산이 되더라? 여기 분모에는 자기 자본인 equity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이제 이익, net profit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우리가 ROE는 요거 분의 요거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자 봐봐요. 사장님이 이렇게 뭐 매일매일 아니면 주마다 이렇게 보고를 받다가 갑자기 우리 회사 ROE가 떨어지는 거를 발견을 했어. 이제 그러면 ROE가 우리가 요거분의 요거라고 요렇게만 공부를 했을 때에는 ROE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net profit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자기 자본이 오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뭐 거의 자기 자본은 변동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이제 net profit이 떨어져서 우리 회사 ROE가 떨어지는구나라고 이제 거의 높은 확률로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ROE를 decompose, 즉 분해를 하게 되면 ROE가 만약에 올랐다, 아니면 ROE가 떨어졌다. 이게 어떠한 요인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여기서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장난을 친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 원래 ROE의 definition이 net profit 나누기 equity예요. 그래서 여기 net profit 나누기 equity입니다. 그래서 원래 ROE definition이야. 그런데 이제 요거 약분, 요거 약분, 요거 약분, 요거 약분 하면 이제 결국은 ROE 같은 ROE예요. net profit 나누기 equity 자기 자본 한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한 거냐면 요 pre-tax profit 분의 pre-tax profit 그러니까 결국은 곱하기 1을 한 거고 EBIT 분의 EBIT 그래서 곱하기 또 1을 한 거고 sales 분의 sales 또 곱하기 1을 한 거고 asset 분의 asset 이렇게 곱하기 또 1을 한 거야. 그래서 마치 수학에서 어떤 뭐 렘마 같은 거 아니면 뭐 무슨 뭐 정리 뭐 이론 같은 거 공부하다가 그거에 대한 프루프를 할 때 이제 곱하기 1 그래서 결국에는 뭐분의 뭐 분모 분자가 같은 거 그러니까 곱하기 1을 해가지고 그렇게 장난쳐가지고 수학에서 증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여기 ROE도 이제 결국은 요 equity 분의 net profit이라는 ROE에다가 요거 분의 요거라는 곱하기 1을 한 거야. 그래서 덩어리를 이렇게 한 차원 늘린 거지. 그리고 또 EBIT 분의 EBIT를 곱한 거야. 그래서 또 한 덩어리를 이렇게 또 늘린 거야. 그리고 또 세일즈 분의 세일즈를 또 곱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곱하기 1을 한 거지, 얘도.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덩어리를 또 늘린 거야. 그래서 또 한 번 더 에셋 분의 에셋 곱하기 1을 또 함으로써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셋, 넷, 다섯 개의 덩어리로 ROE를 이렇게 확장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원래 ROE의 데피니션이 있는데 요 데피니션을 흐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곱하기 1을 쭉쭉쭉쭉쭉 다섯 번을 함으로써 이렇게 다섯 개의 덩어리로 확장을 시킨 것이구나 라는 것이 ROE의 디컴포지션, ROE의 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ROE를 분해를 해본 것이 지금 이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활용법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바꿔서 듀퐁 시스템 혹은 듀퐁 어널리시스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1번 덩어리부터 5번 덩어리까지 요 덩어리가 각각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요 1번 덩어리의 경우에는 이제 pre-tax profit 중에 net profit이에요. 그러니까 요 net profit은 요 분모에 있는 pre-tax profit에서 뭘 뺀 게 net profit이죠? 세금을 뺀 거죠, 세금. 이제 pre-tax profit에서 전 이익에서 세금을 뺀 것이 net profit, 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요 1번 덩어리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많이 떼질수록 요 net profit이 적어지는 거니까 1번 요 덩어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요 1번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2번 덩어리의 경우에는 요 EBIT가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그러니까 세금과 채권자에게 이자를 납부하기 전 이익이 EBIT고, 이제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이자를 주고 난 것이 pre-tax profit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서 이자를 많이 갚아야 되는 상황일수록 이제 요것과 요거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요 pre-tax profit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덩어리는 뭐를 보여주는 지표냐면 이 회사가 채권자들한테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을 도대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자가 작을수록 그래서 요 회사는 좀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회사구나, 부채를 그렇게 많이 안 진 회사구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3번, 4번 지표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 3번 지표의 경우에는 여기 분모가 세일즈가 들어가고 여기 분자가 EBIT가 들어가니까 요 같은 세일즈 대비해서는 그 매출액에서 더 많은 EBIT가 나오는 게 더 기업의 경영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3번 덩어리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return on sale 혹은 profit margin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얼마만큼이 이 회사가 이익을 잘 내고 있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요 3번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4번 덩어리의 경우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턴오버 볼 때. 그래서 같은 만큼의 에셋, 토탈 에셋이라면 이제 그 같은 만큼의 에셋 가지고 더 많은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더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번째 덩어리는 그런 기업의 토탈 에셋 턴오버가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제 굴려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요 4번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요 5번 덩어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이제 레버리지 레이시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가 토탈 에쿼티예요. 자기 자본. 그리고 여기 분모가 토탈 에쿼티 자기 자본이고 분자가 토탈 에셋입니다. 그런데 토탈 에셋은 이제 회계에서 뭐 더하기 뭐가 토탈 에셋이냐면 liability 플러스 equity를 한 것이 이렇게 total asset이다라고 우리가 회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total asset은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liability, 즉 부채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부채를 많이 땡겨왔을수록, 부채를 통해서 많이 빚을 져왔을수록 전체적인 요 5번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레버리지 레이쇼 값은 낮을 때 대비 높을 때 이 회사가 외부로부터 빚을 많이 져왔구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각각 또 의미가 있는 거다 보니까 ROE가 올랐어? 그러면 여기 지금 요 확장을 하기 전에 요거 가지고 봤을 때에는 net profit이 올랐나? 만 ROE가 오른 이유를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1번부터 5번 덩어리로 확장을 시켜놓고 난 후에는 이게 5번 덩어리가 올라서 ROE 전체적인 ROE가 이게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뭐 2번, 3번, 4번 덩어리에 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 전체적인 ROE 값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번과 3번이 함께 뭔가 변동이 생겨서 또 ROE 값에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 ROE 왜 떨어졌지? 왜 올랐지? 이거를 요렇게만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5덩어리로 확장을 시켜서 봤을 때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 회사에 어떤 요인이 발생했길래 ROE가 변동을 한 것인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ROE를 5덩어리로 분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혹시 재무관리를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요 듀퐁 어널리시스를 보통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5덩어리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이제 보통은 3덩어리까지만 확장을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3덩어리까지만 확장을 시켰었는데 왜 요번에는 5덩어리까지 확장시키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3덩어리까지 확장시키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건데 이게 아무래도 더 확장을 시키면 시킬수록 만약에 뭐 이거를 무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이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5단계까지 확장을 시켜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요 3번과 4번을 한번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요 3번과 4번을 뭐 곱하기 뭐 결국은 요 S분의 EBIT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ROA가 나오죠. 그래서 요 3번 곱하기 4번.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 이제 요 S분의 EBIT만 남게 되니까 이제 여기 결국은 ROA가 되는구나. 그래서 ROE는 ROA 곱하기 어떠한 녀석들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ROE가 ROA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3번 곱하기 4번 요 덩어리 두 덩어리 이제 그 약분을 해놓으면 요 세일즈 약분을 해놓으면 S분의 EBIT 남는 거 요거 자체가 ROA다. 그래서 ROA 곱하기 어떠한 나머지들을 한 것이 ROE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ROE는 FX ROA와 관련한 어떤 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앞에 화면에서 ROE를 5개의 덩어리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테이블 19.7번을 통해서 이 5개의 확장을 해본 이유를 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1번부터 5번 덩어리까지 이렇게 앞에서처럼 5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각각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요 N 회사와 S 회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6열에는 이제 2열과 이제 5열을 곱해서 이제 컴파운드 레버리지 팩터라고 하는 새로운 것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한번 여기를 살펴보면 이제 여기 1번 자, 이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1번은 지금 pre-tax profit 중에 net profit. 이 회사가 세금 부담을 얼마나 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지금 이 bad year, normal year, good year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 N사와 S사가 모두 0.6, 0.6으로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1번 지표의 경우에는 지금 요 N사와 S사의 차이가 오로지 뭐라고? S사는 40%를 부채로 조달을 한 거고 요 N사는 100% 자기 자본인 그 차이만 있다고 했잖아요. EBIT도 똑같고. 그런데 요 1번 지표의 경우에는 이 N사와 S사처럼 부채를 많이 지냐 적게 지냐가 요 1번 항목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 항목의 경우에는 bad year인 경우에 N사와 S사의
요 3번 항목 값이 똑같이 나와 있고, 이제 노멀 이어인 해에 요 N사와 S사가 또 값이 똑같고, 이제 굿 이어인 경우에 N사와 S사가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3번의 경우에도 요 자기자본 100%인 N사와 부채를 40% 지고 있는 S사가 이게 이 3번 항목, 즉 Return on Sale 혹은 Profit Margi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요 배드 이어에는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 EBIT가 적게 나온 거고, 이제 굿 이어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아서 EBIT가 여기 잘 나와서 지금 요 두 가지 지표가 이렇게 0.125로 그 높게 나온 거지. 이게 N사와 S사에 따른, 즉 어떤 이 기업의 자본 구조, 부채를 졌냐 안 졌냐에 대한 차이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4번 항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번 항목도 3번 항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배드 이어의 경우에는 여기 N사든 S사든 0.8이 나오고, 이제 노멀 이어의 경우에는 1, 그다음에 굿 이어의 경우에는 1.2, 이제 N사든 S사든 이제 이 이어가 동일하면 동일한 값이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지금 배드 이어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매출이 적게 나온 거고, 이제 굿 이어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좋다 보니까 매출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4번 항목 값이 크게 나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지금 요 N사인지 S사인지, 즉 자기 자본 100%로 자본을 조달했는지 아니면 S사처럼 부채 40에다가 자기 자본 60으로, 즉 부채를 껴가지고 자본을 조달했는지에 따라서 요 값이 N사냐 S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1번, 3번, 4번 항목의 경우에는 이 N사와 S사의 차이처럼 자기 자본 100%냐 아니면 부채 40에 자기 자본 60으로 이루어진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채를 얼마나 졌냐가 1번, 3번, 4번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없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2번하고 5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지금 2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EBIT 분의 Pre-Tax Profit이라고 했죠. 이제 그러면 이 Pre-Tax Profit과 EBIT의 차이가 뭐죠? Interest Rate, 즉 채권자에게 돈 빌린 대가로 이자 부담한 거가 이제 여기 분모에서 분자로 가면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부담하면 할수록, 채권에 대한 이자를 많이 부담하면 할수록 이제 요 분자 값이 작아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의 경우 지금 배드 이어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N사보다 S값이 훨씬 작게 나와 있고, 여기 노멀 이어의 경우에도 여기 S사 값이 훨씬 더 작게 나와 있습니다. 왜? N사는 부채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이게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모 분자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1인 거야. 그 N사의 경우에는 이게 배드 이어던, 노멀 이어던, 굿 이어던 요 분모 분자 값이 같아. 즉 채권에 대한 이자 내는 게 없기 때문에 1이야 항상. 그런데 요 S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1보다 항상 작은 값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더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뭐 그래도 조금 0.7 뭐 요 정도 나오고 하는 요 값으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의 경우에는 이제 요 N사와 S사에 따른 차이, 즉 이제 자기 자본 100%로 조달을 한 경우와 부채를 섞어서 조달한 경우가 차이가 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2번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을 살펴보면 여기 5번은 이게 뭐라고 부른다? 레버리지 비율, 혹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부채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equity 분의 asset이니까 asset은 뭐 플러스 뭐다? liability 플러스 equity다. 그러니까 분자값이 클수록 이 회사가 부채를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부채를 하나도 지지 않은 N사의 경우에는 이제 bad year, normal year, good year의 경우 분모 분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1, 1, 1이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 이 부채를 가지고 온 요 S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1보다 큰 숫자가 나타나고 있죠. 왜?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라이어빌리티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1.667, 1.667, 1.667 요 숫자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사, S사처럼 부채를 졌나 안 졌나가 요 2번과 5번에는 이렇게 두 회사가 서로 다른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요 2번과 5번에 영향이 있다 보니 당연히 2번과 5번을 합쳐놓으니 6번의 경우에도 이렇게 N사와 S사가 서로 다른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할 게 요 5번의 경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요 5번 덩어리를 에쿼티 분의 에셋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레버리지 레이시오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5번 덩어리에서 에쿼티 분의 에셋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탈 에셋은 라이어빌리티 플러스 에쿼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에쿼티 분의 뎃 플러스 1를 해도 요 똑같은 요게 나오는 거죠. 레버리지 레이쇼. 왜? 요 1이 에쿼티 분의 에쿼티니까 에쿼티 플러스 뎃을 하면 이게 결국 토탈 에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레버리지 레이쇼를 계산을 하는 거다. 요거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레이쇼를 계산을 하는 거나, 이게 어쨌든 이 숫자가 클수록 이 회사가 빚을 많이 줬다는 거고, 요렇게 요 덩어리를 보면 이 회사가 빚이 빚이잖아요. 빚을 많이 줬을수록 또 요게 크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게 어쨌든 레버리지 레이시오가 크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빚을 많이 졌다라는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앞에서 ROA랑 K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거는 우리가 뭐 EVA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ROA랑 K를 비교해서 만약에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들은 이자인 K보다 그 자본을 조달한 거를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내는 거인 ROE가 더 크면 이 어떤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음수의 값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살펴본 테이블 19.7번의 경우에는 뭐를 또 유출을 해볼 수 있냐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이 N사와 S사가 여기 bad year의 경우에는 여기 N사가 0.3, S사가 0.018이에요. 그런데 경제가 보통일 때에는 N사가 여기 0.06 그리고 S사가 0.068, 그리고 good year의 경우에는 0.09, 그리고 good year의 경우 S사가 0.118.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노멀 이어일 때와 굿 이어일 때는 이렇게 S사 ROE 값이 더 커요. 그러니까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S사가 노멀 이어일 때랑 굿 이어일 때는 이게 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40%를 부채로. 그러니까 요 때와 요 때에는 K보다 ROA가 커서 이렇게 S사의 ROE 값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구나. 그런데 요 배드 이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즉 오히려 ROA보다 K가 더 커서 이렇게 S사의 ROE를 오히려 이렇게 N사보다 떨어뜨리는 요인이,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 ROE를 이렇게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5개의 항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 여기 3번과 4번 항목이 결국에는 ROA더라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앞에 테이블 보면서 추가적으로 2번과 5번을 곱한 것이 컴파운드 레버리지 팩터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죠. 이제 그러면 조금 줄여서 살펴보면 ROE는 1번 곱하기 요 3번, 4번 합쳐 놓은 거, 그리고 2번, 5번을 합쳐 놓은 거, 컴파운드 레버리지 팩터. 이제 요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을 치는 건데, 그래서 요렇게 5단계로 분해를 해가지고 봐도 뭔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ROE가 올랐는지 내렸으면 왜 내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 그냥 한 3단계 정도로만 해서 봐도 아 이게 요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요거 때문인지 ROE가 요거 때문에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금 요 Decomposition of ROE에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팩터 5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뭐 이익 아니면 뭐 EBIT 아니면 매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업이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올리려고 해도 굉장히 힘겹게 올릴 수 있는 것들. 그런데 여기 지금 5번을 보면 자기 자본분의 토탈 에셋이야. 그래서 이거를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부채를 은행 가서 대출 많이 땡겨오면 그냥 채권 쭉 발행해서 부채 비율을 확 올리면 이 5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전체적인 ROE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기업 경영자가 악용을 하고자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ROE가 올라갔어.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이게 1번 때문에 그런 건지, 2번 때문에 그런 건지, 3번 때문에 그런 건지, 4번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이게 요 부채만 쭉 외부에서 땡겨와도 요 5번이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ROE 값이 오르게 되면서 요 5번은 그냥 진짜 그냥 기업 입장에서 요 1번, 2번, 3번, 4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쉽게 요 5번은 그냥 부채 쭉 땡길게요 하면은 그냥 은행 가서 대출 받거나 채권 쭉 발행하면 되잖아. 그럼 올라가잖아. 이제 그럼 ROE가 올라가게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이 레버리지가 올라가게 되면 ROE가 올라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업이 임의로 ROE를 올리고자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레버리지를 쭉 땡겨오면 요 ROE가 올라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N사보다 S사의 ROE 값이 노말과 굿 이후에 높았던 이유도 지금 N사는 부채를 하나도 지지 않았지만 요 S사의 경우에는 부채를 40% 졌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ROE가 더 높은 요인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규어 19.2번에서는 여기 지금 X축의 에셋 턴오버와 Y축의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관계를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거니까 그리고 이게 45개의 산업에 대한 평균치만 찍어 놓은 거다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요. 우리 요거랑 요거를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ROA는 뭐 곱하기 뭐가 된다? 마진 곱하기 턴오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ROA는 마진 곱하기 턴오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피규어 19.2를 보기 전에는 이거 두 개가 다 올라주면 이거 ROE 값이 참 올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기 에셋 턴오버랑 프로핏 마진이 지금 어떤 관계로 나와 있죠? 이렇게 역수 관계로 나와 있죠. 반비례 관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게 ROA가 이렇게 에셋 턴오버 곱하기 프로핏 마진이긴 한데 이게 오르면 현실에서는 이게 떨어지고 반대로 이게 오르면 현실에서는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구나. 즉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여기 나와 있는 19.2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가장 에셋 턴오버가 높은 게 푸드스토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식당이야, 식당. 음식점 같은 거. 이제 음식점은 보통 박리담회 식의 영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5천 원이야. 그러면 그 중에 진짜 뭐 100원, 200원 남기는 거야, 사장은. 이제 그런데 그거를 많이 파는 거지.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회전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게라는 어떤 그 영업 공간 아니면은 뭐 테이블 뭐 이런 거 그런 에셋을 가지고 최대한 회전을 많이 시켜서 돈을 버는 산업이 요 푸드스토어, 식당 산업인 거지. 이제 그래서 요런 푸드스토어의 경우에는 지금 영업 이익이 굉장히 낮은데 회전율이 굉장히 높죠. 반대로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찍혀 있는 게 컴퓨터 페리필 부품 산업. 이제 컴퓨터 부품 산업은 이제 어떤 특허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지식재산권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부가가치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 팔면 뭐 100만 원어치 팔면 뭐 그냥 극단적으로 뭐 50만 원이 남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높죠. 그에 반해서 에셋 턴오버가 낮죠. 그러니까 이러한 컴퓨터 부품 같은 거, 뭐 반도체 같은 거 생산하려면 우선은 엄청난 공장 부지, 그리고 공장 설비 장치, 그런 어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돼. 그 어떤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춰야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물건 하나 팔 때마다 남는 건 많은데 그 회전율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인 두 개의 산업처럼 이제 여기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하고 에셋 턴오버가 동시에 다 높으면 참 이 ROA 높이는데 참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얘가 높으면 얘가 낮거나 얘가 높으면 얘가 낮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고 현실에서 대부분의 ROA는 이렇게 한 3에서 10% 정도 이제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 피겨 19.2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19.10에 나와 있는 이제 파이낸셜 레이시오, 재무 비율들을 5개의 카테고리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레버리지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칠판을 통해서 요렇게도 그 ROE 분해할 때 나왔던 것처럼 요 5번 항목 요렇게도 계산을 하지만 이제 요거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레이시오를 계산하기도 한다라고 했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버든과 인터레스트 레이트 커버리지는 이제 자세하게 그 강의 노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이제 간접적으로 공부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회사가 인터레스트 북 익스펜스 즉 빌려온 채권으로 빌려온 것에 대한 부담이 높을수록 여기 지금 분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크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작게 나오겠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두 번째 요 지표의 경우에는 분모가 인터레스트 익스펜스이고 분자가 EBIT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EBIT를 100밖에 못 냈어.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100밖에 못 냈는데 이 회사가 지금 갚아야 될 게 100이야. 그러면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이자 갚아야 될 게 100이야. 그러면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벌어가지고 다 이자로 내고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에 가까울수록 요 인터레스트 커버리지의 경우 1에 가까울수록 지금 이 회사가 휘청휘청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요거가 크고 이제 요거는 작을수록 좋은데 이제 그 반대가 될수록 이제 이 회사는 굉장히 휘청휘청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여기 인터레스트 버든 첫 번째 지표 나와 있는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 회사가 자기 자본 100%야. 즉 부채를 통해 빌려온 게 없어. 그러면 요 빠져나가는 게 0이죠. 이제 그러면 이게 EBIT 분의 EBIT 될 때니까 이제 이렇게 빌려온 게 없는 자기 자본 100%인 회사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맥스 값인 1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5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레버리지 카테고리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레버리지 지표, 이제 부채 비율, 뭐 레버리지 비율 요 지표 그리고 여기 리퀴디티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여기 커런 레이시오 유동 비율 지표
그리고 profitability 카테고리에서는 ROA와 ROE 이 두 가지, 그리고 마켓 프라이스에서는 요 PBR과 PER 요 두 가지. 그래서 한 6개 정도는 이제 우리 시험 목적뿐만이 아니라 경제 뉴스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실제로 하건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지표이다 보니까 요 재무 비율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9.6번 부분과 19.7번 부분에서는 이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19.6 부분에서는 이제 뭐 어떤 자세한 항목별로 설명이 나와 있다기보다 이렇게 큰 제목에 대해서만 딱딱 나와 있는 거가 되겠는데요. 19.6번에서 우선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부분처럼 어떤 회계 원칙이 있긴 하고 또 그거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보고를 하기도 하지만 이 회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심해지면 회계 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계에는 이렇게 어떤 기업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 기업과 이 기업, 저 기업과 저 기업, 아니면 뭐 IT 업종에 있는 A 기업과 중공업 산업에 있는 B 기업, 이렇게 직접적으로 산업이 달라버리게 되면 조금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게 회계 처리를 할 때 어떤 재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같은 마트 같은 거 가도 우유 살 때, 특히 유제품 우유 같은 거 살 때 우리는 손 집어 넣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 사려고 하죠. 근데 반대로 그 마트 주인, 편의점 주인은 유통기한 별로 안 남은 것부터 앞에 놔가지고 그것부터 사람들 사가게 하려고 하죠. 이런 것처럼 이게 재고 관리에도 이렇게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건데, 이제 FIFO라고 하는, 이렇게 읽는데, FIFO라고 읽는데, FIFO는 뭐냐면, 재고를 내가 우선 먼저 들여온 것을 먼저 파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FIFO라고 하고, 이제 요 라이포는 뭐냐면 내가 오히려 나중에 들여온 재고를 먼저 파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라이포 방법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 관리를 할 때, 재고자산 관리 추적을 할 때 이게 라이포로 하냐, 파이포로 하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인데도 라이포 쓸 때와 파이포를 써서 처리할 때 회계적 이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계를 배운 분은 depreciation,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자동차도 감가상각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내가 100짜리 어떤 자산을 샀어. 근데 이 자산은 총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기로 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를 100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1년에 20씩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상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가속상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따라서 회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회사인데도 이게 이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5년이라는 어떤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이 회계에서 정한 이 5년이라는 내용 연수는 이 물건을 실질적으로 5년만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의 내용 연수는 보통 5년이고 이게 기계 장치는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런데 현실에 쓰다 보면 그것보다 더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어떤 회계적인 처리랑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져보는 거랑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좀 물가가 이렇게 확 오르고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반대로 화폐 가치, 돈 가격은 확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확 발생하고 있는 국가들, 짐바브웨, 옛날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고정금리로 돈 빌린 사람, 차입자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뭐, 분명히 나는 어제 만 원에 10% 이자를 갚기로 하고 빌렸어. 즉, 그러면 원래 오늘은 1,000원을 갚아야 되는 건데, 어제와 오늘 사이에 막 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뭐,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거의 막 뭐 반밖에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게 Fair Value Account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마크 투 마켓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기업이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어. 이게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기계장치 설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이거를 취득을 해서 그때 이렇게 취득할 때 뭐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회계장부에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올리고 나서 이게 시시각각으로 건물이나 토지나 아니면 뭐 기계장치 설비의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따라 변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런 거를 재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재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땅 같은 거, 뭐 거래가 주식처럼 그렇게 막 바로바로 막 쉽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KT, 그 부모님 세대 때를 생각을 하시면 예전에는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IMF 전까지는. 이제 그런데 지금도 그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시내 중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이 KT 건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예전엔 그런 건물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전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선통신, 그러니까 지금 전화선 가지고 하는 집전화 같은 거 쓸 때에는 인터넷 전화 말고 진짜 구리선 가지고 하는 전화 쓸 때에는 이게 시내 중심에 그런 KT 전화국이 곳곳에 이렇게 시내 중심에 있어야 즉 중심으로부터 집집마다 이 곳곳으로 구리선을 깔아가지고 전화 통신이 유선 통신이 가능했던 거, 유선 전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때는 그랬었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내 중심가에 다 전화국, 도시 곳곳에 KT가 전화국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KT가 그 전화국 땅 사가지고 전화국 건물 세우면서 그때 당시에 땅 가격, 그때 당시 건물 가격으로 취득한 게 지금 KT의 회계 장부에 올라가 있겠지. 근데 그게 지금 20년, 30년 전 가격이라고. 20년, 30년 동안 땅 가격, 건물 가격이 얼마나 올랐겠어. 근데 그게 회계 수치로 장부 가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평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식하는 분들 중에 KT 주식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KT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땅하고 건물만 해도 이거 지금 얼만데 지금 이거 제대로 시가평가 다시 하면 이거 KT 주식 지금 굉장히 되어 있는 거야 라고 이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 근거로 드는 요 이유가 요 페어 밸류 어카운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자산들의 경우에는 이제 재평가가 하기가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요런 어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게 실제 가치랑 장부에 올라가 있는 이 장부 가치랑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질 가치를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이제 그리고 여기 5번째로 나와 있는 게 quality of earnings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제 이 quality of earnings라고 하는 거를 또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어. 이 기업은 기업이야. 제조업.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 기업이 본사 건물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이게 뭐 점점 AI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굳이 그 건물 하나가 필요 없게 되었어. 그러는데 그 건물을 의도치 않게 너무 비싸게 잘 팔았어. 그러면 그 건물 판 해에는 단기순이익이 그 건물 때문 판 거 덕분에 엄청 많이 잡히게 되는 거지.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단기순이익 난 게 그 기업의 본질인 영업을 잘해서 물건 잘 만들어서 잘 팔아서 돈 번 거냐 하면 아닌 거죠.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와 같은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지. 일시적인 수익이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어떤 해에 이익이 잘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익 잘 나온 게 이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잘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익의 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 퀄리티 오브 어닝에 대해서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그 채널 스토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토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솜으로 이렇게 막 꽉꽉 채우다라고 하는 거고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수단 방법 아니면 통로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채널 스토핑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밀어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민간 기업, 사기업들은 이렇게 매 연도마다 이제 기업 자체적으로 달성하기로 한 매출액, 목표 매출액이 있어. 그런데 이게 뭐 한 9월, 10월, 11월쯤 가다가 이거 목표 달성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조짐이 보이면 연말에 어떠한 그 짓을 많이 하냐면 현대차, 뭐 기아차, 뭐 예전에 다 논란이 됐었고 뭐 남양유업 뭐 다 논란이 됐었는데 이 연말에 대리점, 지점으로 막 물건을 막 밀어내기로 막 보내. 이제 그러면 12월 31일 막 그때 막 밀어내기로 막 보내. 이제 그러면 어쨌든 물건을 팔았으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그 해의 매출로 잡히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외상 매출이니까 현금 수입은 뭐 며칠 있다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어내기 매출하는 경우가 본사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출은 회계적인 매출 수치는 달성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달성한 매출이 건강한 매출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억지로 달성을 한 거니까 퀄리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려면 연초에 사면 좀 싸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연말에 본사에서 그렇게 일종의 갑질인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밀어내기 매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리점 판매점들은 억지로 막 차를 받았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머리에 이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같은 그냥 시가에 팔자니 이게 안 팔리네? 그러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지 대리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뭐 부모님 세대 뭐 요런 때에는 연초에 차를 사는 게 조금 싸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밀어내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채널 스토핑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도 그런 거를 채널 스토핑이라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그런 밀어내기 같은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미국이나 여러 회사들에도 있는 모양이다라는 걸 우리가 또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컨벤션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만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미국은 US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이라고 하는 US GAAP을 따르고 있고, 이제 유럽이나 뭐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이제 점점 더 국제 회계 표준인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라고 하는 이제 IFRS 기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국가마다에도 회계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을 이렇게 직방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이게 비교가 어떤 본질적인 비교가 안 되고 회계 처리에 따른 차이로 인한 비교, 그러니까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나와 있는 리저브라고 하는 건데 이게 리저브가 은행의 그 지급준비금이라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은행들에서 쌓아야 되는 충당금을 리저브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은행이 우리 같은 일반 고객한테 대출을 해줬어.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은행 확률적으로 돈을 떼먹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은행은 알아.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은행이 일반 고객이나 기업한테 1억 대출해주면 그래 한 10만 원 정도는 확률적으로 떼이지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충당금,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받을 돈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그냥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이 충당금을 쌓을 때 굉장히 좀 임의적으로 쌓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러한 기업 간의 차이, 회계 어떤 따르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이익에도 이게 차이를 미치게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depreciation, 감가상각 또 나왔는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또 미국 세법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intangible asset을 줄여서 여기 intangibles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이것까지는 진짜 중급 회계를 배우셨어야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을 할 때에 그 가격만 그대로 주고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 이제 경영권 아니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를 더 주고 인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긴 걸 회계적으로는 굿윌이라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은 굿윌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 대 기업을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19.6번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피겨 19.4번에서는 실제로 그 기업들에서 리포트를 한 PE를 가지고 이제 여기 어떤 평균적인 국가들의 PE 비율을 봤더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통일을 해가지고 회계에 따른 차이가 없게 이렇게 조정을 한 거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PE를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많이 또 차이가 나죠. 여기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어떤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19.6번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한 6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회계 기업에 따른 회계 처리에 따른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회계 자료만 가지고 이제 이 기업과 이 기업은 이게 다르네 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19.7번에서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뭐 워렌 버핏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데 뭐 몇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투자에 있어서 그 중에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이 투자의 그루인 분이 예전에는 뭐 1930년, 40년 이때에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기가 좀 쉬웠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에는 뭐 IT 통신 기술이라든지 뭐 인터넷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 포착을 하면 좀 쉽게 어떤 저평가 아니면 고평가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쉽게 뭔가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점 그런 기회가 적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빨리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점점 현대로 올수록 이렇게 좀 어떤 저평가 아니면 뭐 고평가, 그래서 본질 가치에서 우리 IV랑 MV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트린식 밸류랑 마켓 밸류가 달라질 수 있다. 거기에서 이익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제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넷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그냥 부수적으로 요 투자에 대해서 요런 분들도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 동영상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19단원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